1장. 제사 하루 전날 며느리는 쓰러졌다. 새벽 3시 17분. 김선영의 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다. 기름에 데인 손가락, 칼에 베인 엄지, 부어오른 손목. 하지만 멈추지 못했다. 시어머니 박복내가 적어준 제사 음식 목록은 A4 용지 3장, 총 47가지였다. 내일까지 다 해놔. 친척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복내의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선영은 6시간째 서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6시간 40분. 저녁 8시 30분부터 지금까지. 화장실도 한 번 못 갔다. 물도 못 마셨다. 주방에는 기름 냄새가 가득했다. 동그랑땡, 전유어, 파전, 빈대떡, 동태전, 더덕전, 표고버섯전, 김치전, 호박전. 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환풍기는 고장난 지 2달째였다. 수리를 부탁했지만 복내는 돈 아까우니까 참고 써라고 했다. 선영의 시야가 흐릿해졌다. 형광등 불빛이 번졌다. 바닥이 기울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니, 너무 빠르게. 조금만 더 버티면. 선영은 프라이팬 손잡이를 꽉 쥐었다. 손에 땀이 흘렀다. 기름이 튀었다. 팔뚝에 빨간 점이 생겼다. 아팠다. 하지만 소리내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자고 있는 2층에서 들릴까봐. 그때였다. 무릎이 꺾였다. 선영은 주방 타일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다. 뒤통수가 싱크대 모서리를 스쳤다. 따뜻한 게 목덜미를 타고 흘렀다. 비었다. 눈을 감았다. 정말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차라리 죽고 싶었다. 이 집에서, 이 주방에서 이 제사 음식을 만들다가 죽는 게 내 인생의 끝이라면 너무 억울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의식이 흐려졌다. 몇 분이 지났을까? 아니, 몇 초였을까? 발소리가 들렸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 탁탁탁. 박복내였다. 69세. 키 157cm. 파마머리에 주름 가득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밤 3시에도 잠을 안 자고 며느리를 감시하러 내려온 여자. 복내는 쓰러진 며느리를 내려다봤다. 놀라지 않았다.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저 혀를 찼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복내는 선영의 어깨를 발끝으로 툭 건드렸다. 선영은 신음을 냈다. 일어나. 일어나라고. 어머님. 저 너무 어지러워요. 선영의 목소리는 바스락거렸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다. 복내는 팔짱을 꼈다. 어지럽긴. 그냥 피곤한 거지. 요즘 젊은 것들은 체력도 없어. 내가 내 나이 때는 제사 음식 이것보다 2배는 했어. 혼자서 말이야. 어머님. 병원 좀. 병원은 무슨 병원? 내일 제사 끝나고 가. 친척들 오는데 며느리가 없으면 내가 뭐라고 들어? 종손집 며느리가 제사날 병원에 누워있다고? 그럼 우리 집안 망신이야. 망신. 복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선영은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울면 정신머리 없다고 또 혼날 게 뻔했다. 어머님.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 일어나서 전이나 마저 붙여. 다 식었잖아. 다시 데워야지. 그리고 뒤통수 피 좀 닦아. 지저분하게. 제사상에 피 묻으면 조상님들이 노하셔. 복내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슬리퍼 소리가 계단을 올라갔다. 2층 안방 문이 닫혔다. 선영은 바닥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복도 끝 작은 방에서는 남편 김재혁이 코를 골고 있었다. 소주 2병을 마시고 쓰러진 지 4시간째였다. 술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선영은 그걸 알고 있었다. 남편은 절대 깨지 않는다는 것. 깨워도 소용없다는 것. 깨워서 어머니한테 병원 좀 가자고 해달라고 말해도 내일 제사 끝나고 가라고 할 거라는 것. 김재혁 39세. 종손. 장남. 이 집안의 왕자. 하지만 선영에게는 그냥 겁쟁이였다. 어머니 앞에서 고개도 못 드는 남자. 6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 편을 들어준 적 없는 남자. 선영은 싱크대를 붙잡고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벽을 짚었다. 한 발 한 발 옮겼다.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봤다. 34세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눈밑은 검게 내려앉았고 뺨은 푹 꺼졌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고 피부는 거칠었다. 6년 전 이 집에 시집 올 때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선영은 165cm에 52kg이었다. 웃음이 많았고 목소리가 밝았고 꿈이 있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44kg. 8kg이 빠진 게 아니다. 깎여나간 것이다. 웃음도 목소리도 꿈도 다 사라졌다. 남은 건 며느리라는 이름뿐이었다. 선영은 화장지로 뒤통수에 피를 닦았다. 많이 나온 건 아니었다. 다행이었다. 아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했다. 이 집에서는 다친 것도 죄였으니까.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뺨을 때렸다. 1번, 2번. 정신을 차려야 했다. 제사는 내일이었다. 아니, 이미 오늘이었다. 몇 시간 후면 친척들이 올 것이다. 시동생, 시누이, 조카들, 먼 친척들까지. 20명 넘게. 그들은 선영을 평가할 것이다. 종손댁이 음식을 어떻게 했나, 며느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나, 이 집안 체면을 지켰나.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복내에게 말할 것이다. 큰어머니, 며느리 교육 좀 시키세요. 선영은 주방으로 돌아갔다. 프라이팬을 다시 올렸다.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붙였다. 하나, 둘, 셋. 기계처럼. 이 집에서 쓰러지는 건 죄였다. 선영은 중얼거렸다. 아프다고 말하는 것도 죄였다. 힘들다고 우는 것도 죄였다. 며느리는 그냥 버텨야 했다. 죽지 않을 만큼만. 새벽 5시. 47가지 음식이 모두 완성됐다. 선영은 식탁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왔다. 손이 떨렸다. 눈을 감았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3년 전 설날이었다. 복내가 술에 취해 중얼거렸던 말. 나도 며느리였어. 나도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너도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선영은 그 말이 너무 끔찍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구조.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똑같이 다음 며느리를 괴롭히는 구조. 그게 이 집안의 전통이었다. 아니, 이 나라 수많은 집안의 전통이었다. 그날 선영은 생각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안 될 거야.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한테 잘해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알았다. 그렇게 버틸 수 없다는 것.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미쳐버리거나 죽거나 아니면 똑같은 가해자가 되거나. 셋 중 하나였다. 선영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작년 설날 복내가 술에 취해 쓴 유언장이었다. 복내는 기억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선영은 1년 동안 이걸 숨겨뒀다. 봉투를 열었다. 유언장을 펼쳤다.
본 유언장은 박복내 본인이 작성한 것이다. 본인 소유의 집, 토지, 예금 전액을 며느리 김선영에게 이전한다. 도장도 찍혀 있었다. 복내의 도장. 진짜였다. 선영은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가방 깊숙이 숨겼다. 내일, 아니 오늘 제사에서 이걸 꺼낼 것이다. 모든 친척이 보는 앞에서, 제사상 위에서. 선영은 처음으로 웃었다. 6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어머님, 오늘 제사 제대로 지내드릴게요. 평생 못 잊으실 제사로요. 이장. 제사상 앞 며느리는 울지 않았다. 오전 9시. 선영은 한복을 입고 있었다. 연두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시집 올 때 복내가 사준 한복이었다. 6년 동안 명절 때마다 입었다. 이제는 헐렁했다. 8kg이 빠져서. 거울을 봤다. 한복을 입으니 더 처참해 보였다. 창백한 얼굴, 푹 꺼진 뺨, 생기 없는 눈. 마치 상복을 입은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상복이었다. 선영이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으니까. 손등에는 어젯밤 기름에 데인 화상 자국이 선명했다. 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연고를 바를 시간도 없었다. 복내가 아침 6시에 깨워서 상 차리기를 시켰으니까. 빨리 안 일어나? 제사 음식 다시 데워야지. 그리고 마당 쓸고 화장실 청소하고 거실 닦고. 친척들 오기 전에 다 해놔. 복내의 목소리는 아침부터 날카로웠다. 선영은 3시간 자고 일어났다. 아니, 자지 못했다. 눈만 감고 있었다. 오전 11시. 친척들이 오기 시작했다. 시동생 김재철, 시누이 김지혜, 그 남편과 아이들. 고모, 작은아버지, 사촌들. 1명, 2명, 3명. 20명이 넘었다. 큰형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큰어머니, 건강하시죠? 종손댁 고생 많으시겠어요? 인사가 오갔다. 선영은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웃었다. 입꼬리만 올렸다. 시누이 김지혜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38세. 2아이의 엄마. 하지만 이 집에서는 언제나 공주였다. 언니 음식 많이 했네요? 네, 근데 동그랑땡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우리 아빠 이런 거 되게 예민하거든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혜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나물간 좀 봐요. 너무 싱거운 것 같은데. 아, 맞다. 김치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했죠? 작년에 묵은지로 했다가 엄청 혼났잖아요. 네, 알아요. 알면 됐어요. 근데 언니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아파 보이는데. 지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없었다. 그냥 관찰일 뿐이었다. 선영은 고개를 돌렸다.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됐고. 아, 우리 애들 간식 좀 챙겨줘요. 배고프다고 난리예요. 지혜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선영은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냈다. 사과를 깎았다. 칼질하는 손이 떨렸다. 어젯밤부터 계속 떨리고 있었다. 오후 1시. 제사 준비가 거의 끝났다. 거실 한가운데 상이 차려졌다. 47가지 음식이 빼곡히 올라갔다. 동그랑땡, 전유어, 나물, 탕, 밥, 떡, 과일. 상다리가 휘어질 것 같았다. 친척들이 상 앞에 모였다. 남자들은 앞줄에 앉았다. 김재혁, 김재철, 작은아버지, 사촌 형들. 여자들은 뒤에 섰다. 복내는 상 옆에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잘했네. 작년보다 낫네. 복내가 중얼거렸다. 작년에는 전이 좀 타서 1시간 동안 혼났었다. 친척들 앞에서. 이게 뭐야, 종손댁이 이것밖에 못해? 우리 집안 망신이야. 그때 복내가 음식간을 보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젓가락으로 집어서 맛을 봤다. 동그랑땡, 파전, 나물, 탕. 표정이 굳었다. 이거 간이 왜 이래? 선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어제 어머님이 맛보시고 괜찮다고.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걸 제사상에 올릴 거야? 복내의 목소리가 커졌다. 친척들이 일제히 선영을 쳐다봤다. 선영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6년 동안 뭘 배운 거야? 종손댁이 이 모양이면 우리 집안이 뭐가 돼? 복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김치 국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왔다. 선영의 앞에 섰다. 어머님, 복내는 그릇을 들어 선영의 얼굴에 끼얹었다. 차가운 국물이 얼굴을 때렸다. 이마, 눈, 코, 입. 한복이 젖었다. 김치 건더기가 머리카락에 붙었다. 매운 국물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다. 친척들이 숨을 죽였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김재혁은 고개를 돌렸다. 신우이 지혜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무릎 꿇어. 복내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어머님, 제발. 무릎 꿇으라고 했어. 선영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한복 치마가 바닥에 깔렸다. 국물이 치마에 스며들었다. 복내는 선영의 머리를 내려다봤다. 내가 사람인가 며느리인가 보여줘라. 어서 빌어. 친척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20명의 시선. 판단하는 눈빛들. 종손댁이 또 실수했네. 어머님이 혼내실만 하네. 며느리가 정신이 없네. 선영은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크게. 죄송합니다. 더 크게. 정성이 없으니까 조상님도 못 들으시겠어. 죄송합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면 안 됐다. 울면 정신머리 없다고 또 혼날 게 뻔했다. 그때였다. 선영이 고개를 들었다. 천천히. 복내를 똑바로 쳐다봤다. 복내가 당황했다. 며느리의 눈빛이 달랐다. 6년 동안 보지 못한 눈빛이었다. 겁먹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선영이 웃었다. 입꼬리가 올라갔다. 차갑게. 날카롭게. 오늘 제사 제대로 지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복내는 뒷걸음질 쳤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선영이 일어섰다. 무릎에 묻은 김치 국물을 털지도 않았다. 그냥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다. 오후 2시. 제사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김재혁이 향을 피우려고 했다. 친척들이 자리를 잡았다. 복내가 옆에서 지켜봤다. 선영이 움직였다. 천천히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다. 모두가 쳐다봤다. 종손댁이 뭐 하려고? 왜 저기가? 선영은 한복 치마를 살짝 들어 올렸다. 그리고 제사상 위로 올라섰다. 순간 모든 게 멈췄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술잔이 쏟아졌다. 나물 그릇이 기울었다. 동그랑땡이 굴러떨어졌다. 밥그릇이 뒤집혔다. 복내가 비명을 질렀다. 미쳤어. 당장 내려와. 제사상에 올라가다니. 친척들이 벌떡 일어섰다. 이게 무슨 짓이야? 조상님께 무례한 짓을! 종손댁이 정신이 나갔나? 하지만 선영은 내려오지 않았다. 제사상 위에 당당히 서서 모두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품에서 봉투를 꺼냈다. 하얀 봉투. 정갈하게 봉인되어 있었다. 오늘 제사는 특별합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6년 만에 처음으로 큰 목소리였다. 이건 제사가 아닙니다. 유언장 낭독식입니다.
복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선영이 봉투를 천천히 뜯었다. 유언장을 꺼냈다. 펼쳤다. 이 유언장은 박복래 어머님이 작년 설날에 직접 쓰신 겁니다. 증인도 있고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친척들이 술렁였다. 복내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입이 벌어졌다. 손이 떨렸다. 선영이 첫 줄을 읽었다. 본 유언장은 박복래 본인이 작성한 것이다. 복내가 비틀거렸다. 시동생 제철이 부축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선영은 계속 읽었다. 본인 소유의 이 집, 마당 토지, 그리고 농협 예금 2억 3천만 원 전액을 며느리 김선영에게 이전한다. 거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이요? 집까지? 이게 말이 돼? 복내가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그런 걸 썼어? 선영이 유언장을 들어보였다. 복내의 도장이 선명했다. 필체도 복내의 것이었다.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작년 설날 소주 한 병 반 드시고 쓰셨잖아요. 며느리한테 다 줘버리겠다고. 내가 며느리였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내 재산 내 맘대로 한다고. 복내의 눈이 흔들렸다.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날 밤 술에 취해서 뭔가 썼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장난이었어. 술 취해서 한 소리야. 하지만 도장 찍으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쓰셨죠. 선영이 다음 문장을 읽었다. 나 박복내는 이 유언장이 진심이며 누구도 이를 번복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복내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을 것 같았다. 제철이 간신히 부축했다. 친척들은 웅성거렸다. 누구는 선영을 비난했고, 누구는 복내를 의심했고, 누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김재혁이 앞으로 나섰다. 선영아, 내려와. 이게 무슨 짓이야? 선영이 남편을 내려다봤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6년 동안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한 짓보다는 약하죠. 그건 어머니 방식이. 방식, 새벽 3시까지 일 시키고 쓰러져도 병원 안 보내주고 김치 국물 얼굴에 끼얹는 게 방식이에요? 선영의 목소리가 커졌다. 6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터져나왔다. 당신은 알았어요.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그게 더 나빠요. 재혁은 아무 말도 못했다. 고개를 숙였다. 선영은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이 유언장은 내 죽음과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러니 오늘 이 제사에서 내 죽음을 선언한다. 복내가 가슴을 움켜쥐었다. 숨이 가빠졌다. 얼굴이 붉어졌다. 숨이. 119 불러. 어머니, 혼란이 시작됐다. 선영은 제사상에서 내려왔다. 유언장을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3장. 시어머니의 과거가 제사상에서 해부된다. 선영은 현관에 멈춰 섰다. 뒤돌아봤다. 복내는 소파에 앉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시동생 제철이 물을 가져왔다. 시누이 지혜는 119에 전화하고 있었다. 남편 재혁은 멍하니 서 있었다. 선영이 다시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아직 안 끝났어요. 모두가 선영을 쳐다봤다. 복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뭐가 더 남았어? 선영은 유언장을 다시 펼쳤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다. 유언장은 2장이에요. 첫 번째 장은 재산 이전에 관한 거였죠. 두 번째 장은 어머님이 평생 숨겨온 것들에 대한 거예요. 친척들이 다시 술렁였다. 복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만해. 제발. 제발요? 6년 동안 제가 몇 번 제발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은 단 한 번도 들어주신 적 없죠? 선영이 읽기 시작했다. 나 박복래는 평생 며느리들을 괴롭혔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당했으니까. 시어머니한테 당한 걸 며느리한테 되갚아줬다. 복내가 손을 뻗었다. 막으려 했다. 하지만 힘이 없었다. 며느리 정미선. 1993년에 들어왔다. 둘째 아들 재철이의 아내였다. 예쁘고 착했다. 하지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 너무 완벽해서. 그래서 일부러 트집을 잡았다. 음식에, 청소에, 말투에 뭐든 틀렸다고 했다. 시동생 제철의 얼굴이 굳었다. 그의 전 부인 이야기였다. 정미선은 임신 3개월 만에 유산했다. 내가 계단에서 밀어서. 뭐라고? 제철이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미선이가 혼자 넘어졌다고 하셨잖아요. 복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선영은 계속 읽었다. 나는 그날 밤잠을 잘 잤다. 며느리가 병원에 실려가는데도.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 말했다. 조상님이 받아주지 않으신 거라고. 내가 부족해서 아이를 잃은 거라고. 제철이 복내를 쳐다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선이가 그 뒤로 1년 동안 정신과 치료받은 거 아세요? 우울증 약 먹으면서 버티다가 결국 이혼한 거 아세요? 그게 다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복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를 숙였다. 제철이 주먹을 쥐었다. 떨렸다. 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죽인 거예요? 제철아, 그건. 말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제철이 뒤로 물러섰다. 벽에 등을 기댔다. 주저앉았다. 선영이 다음 문단을 읽었다. 며느리 이연주. 1998년에 들어왔다. 장남 재혁이의 첫 번째 아내였다. 조용하고 순했다. 말대꾸를 안 했다. 그게 더 짜증났다. 그래서 더 심하게 했다. 재혁이 눈을 크게 떴다. 전 부인 이야기였다. 이연주에게는 매일 밥을 굶겼다. 아침은 주지 않았다. 점심은 먹다 남은 걸 줬다. 저녁은 가족들 다 먹고 난 뒤에 줬다. 그리고 말했다. 며느리는 식구가 아니라고. 재혁의 손이 떨렸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이연주는 6개월 만에 5kg이 빠졌다. 생리가 끊겼다. 머리카락이 빠졌다. 하지만 나는 계속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무릎 꿇고 빌었다. 제발 밥 좀 먹게 해달라고. 나는 그 머리를 발로 눌렀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숨소리만 들렸다. 재혁이 복내를 쳐다봤다. 엄마, 현주가 왜 도망갔는지 알아요? 재혁아. 3년 전 그날 밤 현주가 짐도 안 챙기고 나갔잖아요. 나는 현주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며느리 도리를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현주는 도망간 거였어요. 엄마한테서. 이 집에서. 죽지 않으려고. 복내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선영은 멈추지 않았다. 이연주는 어느 날 밤 집을 나갔다. 짐도 안 챙기고 그냥 도망쳤다. 나는 그날도 잠을 잘 잤다. 며느리 하나 쫓아낸 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면서. 신우이 지혜가 입을 가렸다. 현주 언니를 좋아했었다. 같이 장 보러 다니고 수다 떨고 웃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연락도 안 됐다. 언니, 현주 언니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나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지혜가 울기 시작했다. 조용히. 어깨가 떨렸다. 선영이 다음 문단을 읽었다. 며느리 김선영.
2020년에 들어왔다. 재혁이의 두 번째 아내. 이번에는 오래 있게 하고 싶었다. 며느리가 자꾸 도망가면 집안 망신이니까. 그래서 방법을 바꿨다. 때리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죽였다.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김선영에게는 잠을 안 재웠다. 명절 전날에는 새벽까지 일 시키고 아침 일찍 깨웠다. 아프다고 하면 꾀병이라고 했다. 쓰러지면 나약하다고 했다. 병원 가자고 하면 돈 아깝다고 했다. 친척들이 선영을 쳐다봤다. 그녀의 얼굴을, 마른 몸을, 떨리는 손을. 김선영은 6년 동안 8kg이 빠졌다. 손에는 화상 자국이 가득하다. 허리는 디스크가 왔다. 불면증이 생겼다. 우울증 약을 몰래 먹고 있다. 하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며느리는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복내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선영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첫째 아들, 종손 김재혁은 내 남편의 친자가 아니다. 순간 모든 게 멈췄다. 재혁이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 1984년 여름, 나는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다. 동네 약사였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그는 지금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다. 그 사람의 아이가 재혁이다. 재혁이 복내에게 다가갔다. 손이 떨렸다. 엄마. 거짓말이지. 그렇지? 복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재혁이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나 봐. 내 눈 좀 봐봐. 이게 무슨 소리야? 복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나는 평생 종손으로 살았어. 이 집안을 지켜야 한다고. 장남이니까 책임져야 한다고. 제사도 내가 지내야 하고, 명절에도 내가 집에 있어야 하고, 결혼도 엄마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해야 하고. 재혁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했어. 대학도 서울 갈 수 있었는데 집 근처로 갔어. 직장도 멀리 갈 수 있었는데 여기 있었어. 다 종손이니까. 장남이니까.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복내는 대답하지 못했다. 재혁이 뒤로 물러섰다. 비틀거렸다. 벽에 기댔다. 재철이 재혁을 쳐다봤다. 복잡한 표정이었다. 형이 친형이 아니라니. 40년 동안 믿었던 게 무너졌다. 선영이 마지막 문단을 읽었다. 나는 이 비밀을 평생 숨겼다. 남편이 죽을 때까지. 남편은 죽기 전까지 몰랐다. 나는 그게 자랑스러웠다. 얼마나 잘 속였는지. 하지만 지금은 안다. 내가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걸. 복내가 주저앉았다. 완전히. 바닥에. 나는 며느리들을 괴롭힌 게 아니다. 나 자신을 괴롭힌 거다. 내가 며느리였을 때 당한 걸 다른 며느리들한테 되갚아준 거다.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됐다. 선영이 유언장을 접었다. 복내를 내려다봤다. 어머님, 이게 어머님이 쓴 유언장이에요. 작년 설날 밤 소주 한 병 반 드시고 쓰셨죠. 다음 날 아침 기억 못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챙겨뒀어요. 1년 동안. 복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텅 비어 있었다. 왜 지금? 왜 지금 꺼냈냐고요? 어제 제가 쓰러졌을 때 어머님이 하신 말 기억하세요? 피 묻히지 말고 죽으라고 하셨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도구구나. 선영은 가방을 들었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해요. 변호사한테 확인받았어요. 어머님 도장도 진짜고
필체도 진짜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술 취했을 때 쓴 거지만 정신이 멀쩡할 때 도장 찍으셨어요. 저도 봤고요. 제철이 앞으로 나섰다.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실수로 쓰신 건데. 실수요? 6년 동안 저한테 하신 것도 다 실수였나요? 새벽 3시까지 일 시킨 것, 김치국물 얼굴에 끼얹은 것, 쓰러져도 병원 안 보내준 것. 그것도 다 실수예요? 제철은 할 말을 잃었다. 선영이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신발을 신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제사는 끝났어요. 어머님의 유언장 낭독식도 끝났고요. 이제 이 집은 제 거예요. 법적으로. 하지만 저는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많은 게 썩어 있어서. 문을 열었다. 밖은 밝았다. 햇살이 들어왔다. 일주일 뒤에 부동산에 이 집 매물로 내놓을 거예요. 어머님은 요양원 알아보세요. 제가 비용은 대드릴게요. 그게 마지막 며느리 돌이니까. 선영은 문을 닫았다. 거실에는 침묵만 남았다. 복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재혁은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었다. 제철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지혜는 남편 품에 안겨 울고 있었다. 제사상은 엉망이었다. 음식은 바닥에 쏟아져 있었고, 향은 꺼져 있었고, 촛불은 녹아내리고 있었다. 조상님의 사진만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밖에서 선영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사라졌다. 사장. 남편이 무너지는 순간. 선영이 집을 나선 지 10분이 지났다. 거실은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다. 복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재혁은 벽에 기댄 채 천장만 바라봤다. 제철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지혜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재혁이 입을 열었다. 다 거짓말이야. 선영이가 꾸며낸 거야. 모두가 재혁을 쳐다봤다. 재혁은 복내를 바라봤다. 그렇지. 엄마. 선영이가 유언장을 조작한 거지. 엄마가 그런 걸 쓸 리가 없잖아. 복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엄마, 말 좀 해봐. 진짜 아니라고 말해줘. 내가 아빠 아들이 아니라는 게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복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 재혁아. 다 사실이야. 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왜 이제야 말해요? 40년 동안 속인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나는 평생을 거짓말 속에서 산 거예요. 종손이라고, 장남이라고, 이 집안을 지켜야 한다고. 그게 다 의미 없는 거였어요? 재혁이 소리쳤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거였다. 제철이 재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형, 손 치워.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마. 형, 그래도. 나는 내 형이 아니야. 친형도 아니잖아. 나는 이 집안 사람도 아니야. 그냥 엄마의 거짓말이었어. 제철은 손을 거뒀다. 할 말을 잃었다. 지혜가 다가왔다. 오빠, 진정해. 지금 흥분한 상태잖아. 흥분. 내가 흥분을 안 하고 어떡해. 내 인생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는데. 재혁이 복내를 쳐다봤다. 엄마는 나한테 뭘 원했어요? 종손 역할을 하라고. 제사를 지내라고. 집안을 지키라고.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이 집안 핏줄도 아닌데. 복내가 손을 뻗었다. 재혁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함없어. 아들, 엄마한테 나는 뭐였어요?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죠. 종손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묶어둔 거죠. 재혁이 일어섰다. 비틀거렸다. 현관으로 걸어갔다.
오빠, 어디가? 나가. 이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아. 오빠, 지금 상태로 나가면 안 돼. 사고 나. 상관없어. 이미 내 인생은 사고였으니까. 재혁이 현관문을 열었다. 나가려는 순간 복도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선영의 핸드폰이었다. 아니, 선영이 두고 간 핸드폰이었다. 재혁이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다. 재혁 씨, 이거 꼭 들어보세요. 6년 동안 숨겨뒀던 거예요. 선영. 재혁이 메시지를 열었다. 음성 파일이 첨부돼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형님, 형수님이 또 쓰러졌어요? 제철의 목소리였다. 3년 전 추석 때였다. 알아. 봤어. 재혁의 목소리였다. 병원 안 가도 돼요? 안색이 정말 안 좋던데요?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명절 끝나고 보자. 근데 진짜 괜찮을까요? 토하기도 했다던데. 엄마한테 찍히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며느리 하나 정도는 버틸 수 있어. 녹음이 끝났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제철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형, 이게.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다음 파일이 자동으로 재생됐다. 오빠, 올케가 허리 아프다는데 병원 좀 데려가줘요. 지혜의 목소리였다. 2년 전 설날이었다. 에이, 괜찮아. 며느리들 원래 그래. 일 좀 하면 다 아프다고 그래. 재혁의 목소리였다. 근데 정말 아파 보이던데. 걷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냥 내버려둬. 엄마가 알아서 해. 우리가 나서면 엄마 기분만 나빠. 그래도 됐어. 신경 쓰지 마. 녹음이 끝났다. 지혜가 입을 막았다. 눈물이 흘렀다. 세 번째 파일이 재생됐다. 엄마, 선영이 우울증 약 먹는 거 알아요? 재혁의 목소리였다. 1년 전이었다. 알지. 그까짓 거. 복내의 목소리였다. 병원은 가봤어요? 갈 필요 있어. 며느리가 좀 힘들다고 병원 가면 돈만 나가지. 그냥 약만 먹으면 돼. 근데 우울증이면 상담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담은 무슨. 정신 차리면 돼. 내가 며느리 시절에는 우울증이고 뭐고 없었어. 다 정신력으로 버텼지. 그래도 요즘 시대가 시대가 바뀌어도 며느리는 며느리야. 힘든 게 당연한 거지. 그냥 참고 살아야지. 녹음이 끝났다. 복내는 고개를 숙였다. 네 번째 파일이 재생됐다. 형님, 형수가 새벽까지 일하는 거 맞아요? 제철의 목소리였다. 6개월 전이었다. 응. 제사 준비하느라.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잠을 자야 하는데.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완벽주의자잖아. 그래도 형수 건강은 생각해야죠. 건강. 나도 걱정돼. 근데 내가 뭘 어떡해. 엄마한테 대들 수도 없고 형님이 남편인데 막아야죠. 막으면 엄마가 나한테 화내. 그럼 집안 분위기 더 나빠져. 그냥 선영이가 좀 참아야지. 형님, 됐어. 그냥 내버려둬.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녹음이 끝났다. 제철이 재혁을 쳐다봤다. 실망한 눈빛이었다. 다섯 번째 파일이 재생됐다. 엄마, 선영이가 또 병원 가자고 하는데 어떡해요? 재혁의 목소리였다. 바로 어제였다. 병원은 무슨 병원? 내일 제사인데. 복내의 목소리였다. 근데 쓰러지기까지 했잖아요. 뒤통수에서 피도 났고. 피 좀 난 게 대수야? 소독약 바르면 되지. 병원 가면 시간만 걸려. 제사 준비 누가 해? 그래도 머리 다친 건데. 다쳤으면 조심하지. 며느리가 몸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야. 어쨌든 병원은 안 돼. 제사 끝나고 가라고 해.
알겠어요. 그리고 재혁아, 내가 너무 약해. 와이프 말만 들으면 안 돼. 며느리는 원래 힘든 거야. 내가 며느리 시절에는 이것보다 100배는 더 힘들었어. 그래도 다 참았어. 네, 엄마. 선영이한테 말해.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라고. 이 집안 종손댁인데 그 정도도 못하면 어떡하냐고. 알겠습니다. 녹음이 끝났다. 재혁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핸드폰을 놓았다. 나는 뭘 한 거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재혁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울었다. 소리내어. 나는 6년 동안 뭘 한 거야? 선영이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제철이 다가왔다. 하지만 위로하지 못했다. 그도 녹음에 나왔으니까. 지혜가 조용히 말했다. 오빠, 우리 다 공범이었어요. 나도 알았어요. 선영 언니가 힘들어하는 거. 근데 모른 척 했어요. 어머니 눈치 보느라. 복내가 고개를 들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든 거야. 재혁이 복내를 쳐다봤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엄마 잘못만은 아니에요. 나도 잘못했어요. 나는 남편이었어요. 선영이를 지켜줬어야 했어요. 근데 나는 엄마 편만 들었어요. 재혁이 일어섰다.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갔다. 오빠, 어디가? 선영이 찾아야지. 사과해야지. 지금 가면 받아줄 것 같아? 재혁이 멈췄다. 지혜의 말이 맞았다. 지금 가도 선영은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6년 동안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않은 남편을. 그래도 가야 돼. 선영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 오빠, 미안하다고 다가 아니야. 선영 언니는 6년 동안 오빠한테 수없이 도움을 청했을 거야. 근데 오빠는 단 한 번도 안 들어줬잖아.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알았어. 언니가 새벽까지 일하는 거,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 아파도 병원 못 가는 거. 다 알았어. 근데 모른 척 했어. 우리 어머니니까. 우리 오빠 와이프니까. 지혜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언니를 버린 거야. 여자로서, 며느리로서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나는 그냥 방관했어. 제철도 고개를 숙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형수님이 힘든 거 알았어.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말했어. 형수님 좀 도와주라고. 근데 나는 안 했어. 귀찮아서. 그리고 우리 집 일이 아니니까. 거실에는 침묵만 흘렀다. 죄책감, 후회, 자책. 모든 게 뒤섞였다. 재혁이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선영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제발. 답장은 오지 않았다. 10분 뒤 선영한테서 문자가 왔다. 미안하다는 말은 6년 전에 들었어야 했어요. 지금은 늦었어요. 그리고 돌아갈 생각 없어요. 저는 이제 자유예요. 당신들한테서. 재혁이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완전히 무너졌다. 복내가 다가와 재혁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다. 재혁이 손을 뿌리쳤다. 만지지 마세요. 엄마도, 아무도. 재혁은 그대로 바닥에 누워버렸다.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다 잃었어. 와이프도, 정체성도, 가족도. 다. 아무도 위로하지 못했다. 위로할 자격이 없었으니까. 밖에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119가 도착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복내도, 재혁도, 제철도, 지혜도.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무너진 가족의 잔해 속에서.
5장. 제사가 끝난 뒤 남은 사람은 없었다. 3일이 지났다. 선영은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완전히 사라졌다. 재혁은 3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밥도 먹지 않았다. 샤워도 하지 않았다.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복내는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 스트레스성이라고 했다. 의사는 말했다.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제철은 매일 병원에 갔다. 어머니를 돌봤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복내도 제철도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냥 침묵만 흘렀다. 지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하지만 밤마다 울었다. 남편이 물었다. 왜 우는 거야?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할 수 없었다. 자기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4일째 되던 날 재혁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였다. 김선영 씨의 대리인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합의 이혼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십시오. 재혁은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다. 화면이 깨졌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미 모든 게 깨져 있었으니까. 5일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집 매물로 나왔는데요. 김선영 씨 명의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재혁은 부동산 사이트를 열었다. 정말로 올라와 있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집. 40년을 산 집. 4억 5천만 원. 금매. 설명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깨끗한 집입니다. 단, 이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새 주인은 이 집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재혁은 노트북을 덮었다. 웃었다. 웃다가 울었다. 일주일째 제철이 재혁의 방문을 두드렸다. 형, 나야? 문 좀 열어줘. 대답이 없었다. 형, 제발.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밥이라도 먹어야지. 들어와. 제철이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다. 커튼이 쳐져 있었다. 재혁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수염이 덥수룩했다. 머리는 산발이었다. 눈은 충혈돼 있었다. 형, 왜 왔어? 걱정돼서. 형이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어머니가. 어머니? 재혁이 비웃었다. 그 사람 내 어머니 아니야. 그냥 나를 낳은 여자일 뿐이야. 거짓말로 키운 여자. 형, 그래도. 그래도 뭐? 어머니니까 용서해야 돼. 40년 동안 날 속인 사람을 용서하라고? 제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혁이 일어났다. 창문으로 걸어갔다. 커튼을 걷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눈이 부셨다. 제철아,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뭐라는 거야, 형? 너는 지금 형수님 찾아봤어. 사과했어. 아니면 그냥 어머니 병원 시중이나 들면서 넘어가려고? 제철의 얼굴이 굳었다. 형, 나도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간단하잖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 용서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지. 형은? 나? 재혁이 웃었다. 쓸쓸하게. 나는 자격도 없어. 나는 6년 동안 선영이한테 뭐였는지 알아? 남편도 아니었어. 그냥 방관자였어. 아니, 공범이었어. 재혁이 침대에 다시 앉았다. 나는 매일 봤어. 선영이가 새벽까지 일하는 거,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 점점 말라가는 거. 다 봤어. 근데 모른 척했어. 왜냐고? 귀찮아서. 엄마한테 대들기 싫어서.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는 게 싫어서. 제철이 옆에 앉았다. 형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랬어. 우리 다 그랬어. 그게 위로가 돼. 다 같이 잘못했으니까 괜찮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제철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지금 선영이보다 나 자신이 더 불쌍해. 이게 말이 돼. 6년 동안 고통받은 건 선영인데 나는 지금 내 정체성이 무너졌다고, 집을 빼앗겼다고. 그게 더 억울해.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야. 제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의 말이 맞았으니까. 병원에서 복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다. 삐, 삐, 삐. 간호사가 들어왔다. 혈압을 재고 링거를 확인하고 나갔다. 복내는 혼자 남았다. 창밖을 봤다. 하늘이 보였다. 파랬다. 구름이 흘러갔다. 복내는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1968년. 복내가 21살 때였다. 이 집으로 시집 왔다. 시어머니는 무서웠다. 매일 혼났다. 음식이 틀렸다고, 청소가 안 됐다고, 말투가 버릇없다고. 매일. 복내는 참았다. 며느리니까. 시집 온 여자니까. 참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3년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다. 더 심해졌다. 복내는 밥을 굶었다. 잠을 못 잤다. 매를 맞았다. 하지만 도망가지 못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 5년이 지났다. 복내는 생각했다. 언젠가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이렇게 안 하겠다고. 며느리한테 잘해주겠다고.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1993년 며느리 정미선이 들어왔을 때 복내는 시어머니가 됐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참았는데 쟤는 왜 편하게 사는 거지? 나는 고생했는데 쟤는 왜 행복한 거지? 그래서 괴롭혔다. 내가 당한 만큼. 아니, 더. 그게 시작이었다. 복내는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69년을 살면서 제대로 운 게 언제였던가.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우세요? 아니야. 괜찮아. 보호자 연락할까요? 아니, 됐어. 혼자 있고 싶어. 간호사가 나갔다. 복내는 다시 혼자가 됐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선영의 번호를 찾았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다. 그냥 문자라도 보낼까? 선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타이핑했다. 지웠다. 다시 썼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또 지웠다. 뭘 써도 가벼웠다. 6년을 어떻게 한 줄로 사과할 수 있겠는가.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선영은 모텔 방에 있었다. 작은 방. 더블 침대 하나, TV 하나, 테이블 하나. 전부였다. 가방을 열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신분증. 이게 다였다. 6년 동안 모은 게 이게 다였다. 아니, 하나 더 있었다. 유언장. 복내가 쓴 유언장. 선영은 유언장을 펼쳤다. 다시 읽었다. 집, 땅, 예금 2억 3천. 전부 선영 앞으로. 웃음이 났다. 이게 복수일까 아니면 보상일까? 잘 모르겠다. 핸드폰이 울렸다. 변호사에게서였다. 선영 씨, 이혼 소송 서류 준비됐어요. 내일 만나서 사인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 매매 건도 진행하고 있어요. 벌써 관심 있다는 사람 3명 나왔어요. 빨리 처리해주세요. 네. 참, 혹시 남편분이나 시어머니한테서 연락 오면 어떻게 할까요? 다 차단해주세요. 받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선영은 창밖을 봤다. 밤이었다. 별이 보였다. 자유로웠다. 정말로.
6년 만에 처음으로.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다. 아직은. 다음 날 재혁은 선영을 찾아다녔다. 친구 집, 친정, 자주 가던 카페.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접수대에 물었다. 김선영 씨, 의뢰인 변호사님 계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 남편이에요. 꼭 만나야 해서요. 접수 직원이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변호사가 나왔다. 김재혁 씨시죠? 네. 선영이 어디 있어요? 만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선영 씨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제발요. 5분만이라도. 사과하고 싶어요. 사과는 법정에서 하십시오. 이혼 소송 진행 중입니다. 이혼? 정말 이혼하려는 거예요? 네. 선영 씨 의사가 확고합니다. 재혁이 무릎을 꿇었다. 변호사 사무실 한가운데서 제발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사람들이 쳐다봤다. 변호사가 당황했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안 일어나요. 선영이 만날 때까지 안 일어나요. 보안 요원이 왔다. 재혁을 일으켰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재혁은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다. 상관없었다. 이미 자존심 같은 건 없었으니까. 2주가 지났다. 집이 팔렸다. 4억 2천만 원에. 새 주인은 젊은 부부였다. 아이가 둘 있었다. 이 집 분위기 좋네요. 따뜻한 느낌이에요. 부인이 말했다. 선영은 웃었다. 쓸쓸하게. 따뜻하게 살아주세요. 이 집이 불행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네, 그럴게요. 계약서에 사인했다. 도장 찍었다. 끝났다. 선영은 그 집을 마지막으로 봤다. 6년을 산 집. 지옥 같았던 집. 이제 안녕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이혼이 확정됐다. 재혁은 법정에 나왔다. 선영도 나왔다. 둘은 마주 앉았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판사가 말했다. 양측 합의하에 이혼을 인정합니다. 재산 분할은 유언장에 따라 진행됩니다. 재혁이 선영을 쳐다봤다. 선영은 앞만 봤다. 선영아,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일어났다. 밖으로 나갔다. 재혁이 뒤따라갔다. 선영아, 잠깐만. 한마디만. 선영이 멈춰섰다. 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이제 됐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다. 사과는 이미 늦었어요. 6년 전에 했어야 했어요. 아니, 6년 동안 매일 했어야 했어요. 근데 안 했잖아요. 선영아, 김재혁 씨, 선영이 돌아봤다.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다. 저는 이제 당신의 선영이가 아니에요. 그냥 남이에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우연히 마주쳐도 모르는 척 하세요. 우리는 끝났어요. 선영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멀어졌다. 사라졌다. 재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래. 한참을. 그날 저녁 복례는 요양원으로 옮겨졌다. 재철이 알아본 곳이었다. 깨끗했다. 직원들도 친절했다. 하지만 복례는 행복하지 않았다.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며느리 셋이 떠올랐다. 정미선, 이현주, 김선영. 모두 떠나갔다. 상처만 남기고. 아니, 상처를 받고 떠났다. 복례가 준 상처를. 복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너무 늦게. 나는 피해자가 아니었구나. 가해자였구나. 그날 밤 복례는 오래 울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조용히. 선영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은 원룸. 혼자 살기 딱 좋았다. 짐을 풀었다. 옷을 정리하고 책을 꽂고 커튼을 쳤다. 모든 게 새로웠다. 새 집, 새 삶, 새 시작. 저녁을 먹었다. 혼자. 하지만 편했다. 누가 간 보는 사람도 없고 트집 잡는 사람도 없었다. TV를 켰다. 드라마가 나왔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혼나는 장면이었다. 선영은 리모컨을 들었다. 껐다. 이제 그런 건 보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조용했다. 정말 조용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선영은 평화로웠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물이 흘렀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이제 끝났구나. 선영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들었다. 6년 만에 가장 편한 잠이었다.